이번에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서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많은 분들의 제보가 저한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면은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로 재직 중인 존리는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P2P 업체에 메리츠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중 4호에 설정액 60억 전액을 투자했다. 근데 그 회사의 주주 명부를 살펴보니까 존리의 부인, 이 양반 역시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 추정되는데, 아무튼 존리의 아내가 이 회사 지분의 6.57%를 갖고 있는 주주였다. 만약에 이게 상장주라고 하면은 5% 이상만 돼도 공시 나와야 되는데 6.57%면 큰 겁니다. 어쨌든 알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존리가 자기 돈을 부인 명의로, 그러니까 차명으로 친구 회사에 지분 태워가지고 돈 넣고 여기다가 회사 돈, 정확하게 말하면 고객으로부터 위탁 운영받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운용 자산을 그 회사에 넣고 돌렸다는 의혹입니다. 업계에서는 1차적으로는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고, 그동안 그렇게 주식 전도사로 활약해왔던 사람이 웬 P2P고 부동산 쪽이냐. 그 다음은 전 특수부 금융범죄수사통인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하고 지금 기강 확립 차원에서 1호 사건으로 어디를 조질 것인지 여의도 전체가 막 긴장 타고 있던 와중에 메리츠 자산운용이 그 타겟이 될 것 같다. 근데 신임 금감원장의 캐릭터나 어떤 정권 1호 금감원 조사 대상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볼 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또 제대로 진짜 사건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건수를 금감원에서 잡고 흔드는 게 아니겠냐, 이런 소문도 들립니다.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 저희 고등학교 선배인데, 경문고등학교. 하여튼 지금 여의도 분위기는 그렇다고요. 다음, 현직 법조인에게 확인한 결과 금융범죄에서 차명, 이거 진짜 큰 거다. 거기다가 현재 조사받고 있는 혐의가 배임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이 자시법 위반의 경우는 부인이 그 존리 친구 부동산 P2P 회사에 6.57% 지분을 투자할 만한 과연 경제적 능력이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해요. 만약에 부인도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소득이나 자금 출처가 분명히 소명이 되면은 존리의 차명 투자 의혹을 벗을 수 있겠지만, 앞에 얘기한 대로 이분도 그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조사 거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일 수도 있고, 아무튼 금감원에서 존리 부인의 직업, 투자 경력, 소득, 자산 등을 확인하는 게 이번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의 핵심이고, 그 다음 배임에 있어서는 이것도 따져봐야겠지만 본인이 메리츠 자산운용의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준법 감시인 그 최종 책임자로 돼 있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 과연 저런 투자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는 그런 문서나 혹은 투자심의위원회, 투심위, 이런 의사록 같은 걸 보면은 준법 감시 위반 여부도 또 나올 거라고 합니다. 진짜 다 떠나가지고 이제 한국 부동산은 앞으로 쭉 내리막길이라고,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일본 예를 막 들면서, 그래서 가진 돈 전부 주식에 투자하라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 메리츠 펀드 가입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그 반대로 했죠. 부동산 P2P는 특히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대출 잘 안 내주는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담보 물건 가치 변동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락 사이클이 오면은 부실 위험이 엄청 높은 건데, 저걸 펀드 공모한 자금, 회사 돈으로 투자했다는 거. 게다가 한국 부동산도 결국 일본 따라간다고, 장기 하락세 나온다고 그렇게 매체에서 수차례 주장을 해놓고 실제 저런 투자를 했다는 저 행태는 본인이 봤을 때 부동산 하락이 안 온다는 거에 베팅했다는 의미인데, 아니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본인의 의사와 반대된, 회사의 이익과 반대된 이율 배반적인 투자 행위를 한 거고요. 아무튼 이번에 존리 건으로 제보 메일도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저한테 협박 메일도 많이 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내용이, 야, 존리가 우리나라 전 정권 핵심 인사들하고 모종의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권 바뀌자마자 반대편에서 터는 거니까 너 괜히 거기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다가 너 진짜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존리에 대한 그 제보 내용들은 나름대로 제가 또 검증하고 리서치도 더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동학개미 운동에서 많은 주린이 분들이 흘린 피를 모아다가 우리나라 적십자사에 파는 것도 아니고 아예 외국으로 들고 날리려고 그딴 시도를 하는 인간들을 제가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지난 유승준 사건 때도 봤지만 앞으로는 그 어떤 검은머리 외국인들도 감히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진짜 눈먼 돈으로 간주해가지고 쉽게 호주머니 털어가듯이 그냥 휙 털어가고 또 결국 그 돈으로 지네 나라 미국 가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꼴을 더 이상은 안 보겠습니다.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지난 동학 농민 학살 진짜 그런 개 같은 역사는 절대로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짜 제 모든 거를 다 걸고 이번에 제대로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실제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도 그 마지막 우금치 전투 때 30만 백성들이 곡괭이, 삽, 낫 이런 농기구 하고 죽창 들고 나갔는데 그때 일본군이 레밍턴 총을 막 쏘니까 당시 농민들이 생전 처음 이런 신식 무기를 본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무서워서 막 도망가려는데 그때 어디선가 관군 스파이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농민들한테 부적을 나눠주면서 이거 몸에 붙이고 있으면 총알이 피해간다고 혹은 맞아도 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순박한 농민들이 옷 안에다가 그 부적 붙이고 겁없이 앞으로 막 달려나가다가 일본 놈들 총 맞고 그 자리에서 전부 몰살당했습니다. 전라도 지방 농민들 3명 중 1명꼴로 죽어나갔다고 그때. 근데 뭐 존리가 동학 농민운동의 전봉준 장군급이라고 존봉준이라고 불러? 진짜 전봉준 장군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때 그 관군 스파이 같은 놈들이 다 그 매체에서 이 사람 모셔다가 한국의 워런 버핏에 빨아주고 강의 자리 만들고 공중파고 대형 채널이고 다 불러다가 주식 안 하면 병신인 것처럼 가스라이팅하고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물론 이번 금감원 이제 조사 결과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뭐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이 화제가 된 만큼 빨리 처분이 나오기를 저도 촉구할 거고 당장 내일부터 1인 시위 내지 검찰 고발할 거고 검머외들이 제일 잘하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저 옆에서 많이 듣는데 아유 저 조선놈들 저 냄비 근성 이번에 절대 우리가 검머외들 우리 깔보는 표현 그거대로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예,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는 영상 보면 다 남아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존리에 대해서 또 그의 투자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계속 얘기해 왔고요. 그리고 존리란 사람 자체에 대한 의혹도 저는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무 때나 돈 되는 대로 그냥 가격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서 모으라는 그 존리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위험하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작년에 코스피 3,000포인트 넘었을 때도 계속 주식 절대 팔지 말라고 그 소리 듣고 이제는 의문을 넘어가지고 그 저의가 대단히 진짜 악의적이라고 그리고 장기 투자는 반드시 뭐 천국행 티켓이라는 그 사이비 종교 교리와 그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주장까지 저는 이래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다 진짜 사람 여럿 죽겠다. 피땀 흘려서 번 그 정말 그야말로 내 살점 같은 그 내 돈을 주식에다가 전부 묻어두고 어디 그 헌법에도 다 보장돼 있는 재산권 행사도 다 제한당한 채로 20년 기다렸는데 본전도 안 되고 오히려 반토막되어 있으면은 그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실제로 한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우량주들이라는 그런 대형주들도 절반 이상 그 꼴 났다고. 제가 그 얘기도 다 했잖아요. 아니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뭐 댓글 보면 맨날 너같이 부정적인 놈은 가난할 수밖에 없네. 얼굴 보니까 뭐 가난한 티가 줄줄 나네. 존리 대표님이 의심하는 사람은 무조건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막 그러다가 작년에 매불쇼에서 진짜 작심 발언으로 한번 얘기한 게 화제가 됐고 그 다음에 후속 방송으로 2번, 3번 정도 더 나갔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2021년 5월 27일 그날 코스피 지수 3165.51포인트가 마감 지수였고 그날 삼성전자 8만원, 카카오 12만원, 네이버 35만원, LG화학 83만원, LG생활건강 153만원 딱 이럴 때였다고요. 이때만 탈출했어도
그리고 그때 현금 비중 50%만 확보해 놨어도 지금 얼마나 마음 편하게 동학개미든 서학개미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소련 주식, 우크라이나 주식 얼마나 기분 좋게 박앤세일 골라서 떨줍할 게 지금 널려 있는데 그때 매불쇼 통해서 제가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존리로부터 영상 삭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그러면서 매불쇼 법조팀에서는 제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했어. 자기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그러길래 나는 전혀 사과할 생각도 없고 영상 삭제하는 것도 반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소하면은 제가 벌금형을 맞든 뭐 형사 조정에 끌려가든 아무튼 그거랑 상관없이 존리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팩트 체크 해가지고 그동안 자기 입으로 삼성전자 투자해서 얼마 벌었고 SK텔레콤 주식 샀다가 100배 수익 났고 그 다음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했다는 경력하고 진짜 지금 월세 사는지 그럼 그 월세는 본인이 내는지 아니면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외국인 임원에 대한 체재비로 지출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그런 거 다 완전 다 까발리려고 진짜 굳은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직까지 뭐 고소했다는 연락은 못 받았고 앞으로는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에 그 연락 자체가 그게 협박이었죠. 저에 대해서. 성은 한국성, 이름은 미국 이름 이렇게 섞어서 쓰는 이 사람들이 가장 악질적인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개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뼛속까지 선민의식 내지는 우리를 개돼지로 보는 사상이 깔려있지 않다면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들, 그런 캐릭터들이 바로 검은머리 외국인들입니다. 이번 사건도 존리가 여기가 만약에 미국이었다면 절대 저런 투자 내지는 저렇게 자기 맘대로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드는 금융지주사의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하나를 그냥 자기 개인 회사처럼 저렇게 막 굴리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그 다음에 FBI 여기가 어떤 데인지는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저렇게 한 거지. 하여튼 이 검머애들의 그 이중성은 진짜 치가 떨릴 정도인데 존리도 본인은 여기서 나고 자라가지고 대학까지 한국에서 다니다가 더 출세하려고 미국 유학까지 갔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사교육도 시키지 말고 굳이 대학 가기 싫다는 애는 억지로 보내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이나 쳐 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들 2명 다 뉴욕 시내에 컬리지의 스쿨 포 보이즈라고 우리로 치면 남자 사립 명문고 여기 보냈는데 여기 고학년 기준으로 1년치 학비만 53,900달러. 이거는 구글링하면 바로 나와요.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이야. 왜 남의 자식은 사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왜 남의 자식은 가망 없는 놈은 대학도 보내지 말라는 거죠?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유럽처럼 진짜 세계사 책에 등장할 법한 무슨 뻑적지근한 관광 문화 유적지가 있어요? 아니면 뭐 주변국들하고 서로 우호적이라서 막 서로 돕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국방 안보가 돈 쓸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까? 하여 그냥 틈만 나면 우리나라 어떻게든지 건드려 보려고 떠보려고 북한, 중국, 일본 사방에서 난리인데 이런 나라에서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저 어릴 때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9시 뉴스 보다가 무슨 수학 올림피아드 대한민국 학생이 세계 1위 한 거 막 나오고 기능 올림픽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딴 거 나오고 그러면은 다 같이 박수 치자고 해가지고 진짜 밥 먹다가 TV 보면서 숟가락 내려놓고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교육열이라는 거는 무슨 사치나 무슨 부모들 한풀이도 아니고 이거 진짜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의 자원이고 투자야. 오바마 대통령도 그걸 잘 알고 칭찬을 했잖아요. 그 흑인 사회가 그렇잖아. 전부 마약하고 푸드스탬프 가지고 돈 바꿔서 무슨 불법 약물 거래하고 다 가난하고 그러다 한 명 어떻게 성공하면 그 사람한테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이 주변 공동체를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흑인들만의 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열 보고 진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길은 저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오바마도 감탄했잖아. 근데 사교육을 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이나 사주라니.
일단 자녀가 가장 빨리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는 방법은 물론 내가 많은 자산을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쉽냐고요.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저는 뭐 아직 모질이라서 자식 새끼도 없지만 주변에서 제 친구들 뭐 동창들 아니면 대학교 때 여자애들이라도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야. 하여튼 그래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빨리 독립할 수 있게 부모가 도와줄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요. 그럼 사교육도 빠질 수 없잖아요. 맨날 유태인의 무슨 교육 방식을 본받으라고 막 잘난 척 하는데 전 세계에서 사교육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민족이 유태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 변호사, 석사, 박사, 그리고 요즘은 뭐 운동선수, 연예인도 있지. 근데 그것도 역시 사교육의 영역인데 아무튼 이렇게 일단 경쟁력 있는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내보내면은 그 아이가 고액 연봉자 되고 남들보다 빨리 시드머니 모아가지고 그걸로 집 사고 또 늘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금융자산도 같이 불리고 대신에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 가는 거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시드머니를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전문직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월가의 영웅이라고 하는 그 피터 린치도 심지어 집부터 마련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 투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집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인플레이션 대책이다. 그리고 불황기에 몸을 의탁할 장소까지 제공하는 매우 훌륭한 투자가 부동산이라고. 보세요. 지금 물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전세도 월세도 다 오르는데 내 집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걱정은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전세 빼고 집도 팔고 월세 살면서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미국에 집 있고 한국에 땅 있고 뭐 이번 제보에 따르면은 고향 행신 쪽에 건물도 한 채 있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한국 출신 이민자들의 정서를 그 문화를 감안했을 때 미국에 있는 애들 이름으로 집 한 채씩 안 해줬을까? 과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 쓴 로버트 기요사키도 지가 금융하고 재테크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공개한 현재 자산이 8천만 달러 이상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이 전 세계에서 판매 부수가 8천만 부,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에서만 각각 300만 부씩 팔려가지고 다 합치면은 8,600만 부인데 책 한 권에 20달러 잡고 8,600만 부면은 17억 2천만 달러잖아요. 이 중에서 인세를 10%만 잡아도 책 판 돈만 1억 7,200만 달러인데 현재 자산이 8천만 달러면은 도대체 금융하고 재테크로 번 돈은 얼마야? 마이너스 나오는데 계산하면은. 그렇다고 이 사람 재테크 실력이 뭐 형편없구나 걱정할 필요는 또 없어요. 8천만 달러가 뭐 애들 이름이 아니라 이거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기요사키는 그래도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든 얘기들로 책을 썼지만 존리 책에 있는 얘기를 대부분 뭐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라, make your money work for you 이런 거 있잖아. 다 이거 1950년대 우리 일사후퇴 때 그때 월가에서 떠돌던 증시 격언들 다 모아다가 만든 건데 뭐. 그럼 다시 존리로 돌아와서 작년 11월에 존리가 직접 한국거래소에 나타나가지고 기념사진도 막 찍고 당시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ETF 2종 두 종류를 신규 상장했습니다. 때는 정확하게 작년 2021년 11월 16일 그러니까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였던 바로 그때. 또 동학개미들이 한국 증시에서 먹을 거 없다고 미국으로 다 망명해가지고 서학개미로 한창 활동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테슬라 막 1,300달러 가고 2,000달러가 눈앞이다. 어쩜 그렇게 삼성전자 96,000원일 때 10만 전자 20만 전자 바라던 거랑 똑같은지. 바로 그때 바로 존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홍보하던 ETF 두 종류가 마스터 테크미디어 텔레콤 액티브 그리고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둘 다 출시 후에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이 중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액티브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17.28%. 이거는 벤치마크 코스피를 언더퍼폼하고 있어요. 즉 코스피 대비 하락률이 더 크고 여기 구성 종목 1위가 LG 생활건강, 그 다음 2위가 카카오, 다음 3위가 KTNG, 다음 영업무역 LG전자, 롯데칠성, 신세계인터내셔널, 하나투어, 네이버, CJ제일제당 요 순서인데 정확하게 다 떨어지는 칼날이야. 그 다음 또 하나의
그때 나온 ETF 둘 중 하나. 마스터 테크미디어 텔레콤 액티브, 이거는 출시 7개월 만에 현재 마이너스 21.44%. 구성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SK하이닉스, SK텔레콤, 카카오, KT, NC소프트, 스튜디오 드래곤, 네이버, 삼성 SDI, 삼성전기 순서. 아니 그렇게 맨날 투자 경력 30년에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나스닥 사상 최고치의 ETF를 2개 출시해가지고 지금 7개월 만에 마이너스 20%를 낸다고? 그 다음에 사실 연준 빅스텝인지 뭐 싹스탑인지 뭔지 하여튼 이놈의 다 그 미국 소비자 물가 그 상승에서 비롯된 거고, 여기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국제 유가잖아요. 그 국제 원유 시장의 제일 큰 이벤트로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양자 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당초에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됐던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걸프 협력 회의 플러스 3국 그 정상회의 참석을 겸한 중동 순방이 잡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루 정도 시간 내 가지고 바이든이 그 빈살만 만나 가지고 그동안에 조금 소원했던 그런 관계 회복도 좀 시도하고, 여기다가 이제 사우디의 원유 증산을 또 좀 부탁해 가지고 국제유가 하락의 어떤 그런 선물도 은근히 기대하고 가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나가리 됐다고. 이거 제가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말했잖아. 진짜 이번에 바이든 그 사우디까지 가서 모래바람 맞고 순살도 아닌 빈살만 만지다 오게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협상이라는 게 서로 원하는 게 오고 가야, 딜이 돼야 이게 타결이 되는데, 아니, 지금 사우디는 원유 생산 늘리지도 않고 유가는 올라가는 거 즐기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직거래 터가지고 석유 잘 팔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미국한테 아쉬울 게 전혀 없고요. 반대로 미국은 사우디에 바라는 것만 있고 내줄 선물이 없잖아.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연준의 긴축 급발진의 유일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그나마 좀 오매불망 우리가 기다렸던 원유 증산은 이제 물 건너갔고, 사우디 카드 완전히 이제 테이블 밑으로 뚝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난 베네수엘라와의 협상도 지금 교착 상태고, 이란은 뭐 이미 협상 테이블 엎어버리고 추가 제재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뭐 진짜 남녀 사이에 야 우리 화해하자고 만나가지고는 초장부터 야 근데 저번에 네가 우리 집에서 치킨 시켜 먹고 그냥 간 거 일단 돈부터 달라고 영수증 내밀었다가 너는 이래서 안 된다고 막 멱살 잡고 막 서로 학을 떼고 막 그러고 또 헤어졌는데, 아 진짜 이 정도면은 정말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이거 뭐 엑스맨 아닌가 이거. 아 혹은 무슨 푸틴한테 진짜 몸캠급의 어떤 약점을 잡혔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여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은 주말에 바이든이 직접 나는 국제회의 참석자 사우디에 가는 것일 뿐이고 빈살만도 뭐 국제회의 참석 자리에 등장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빈살만 한 명 만나러 사우디까지 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아, 이게 무슨 남녀 사이에 내가 차일 것 같아가지고 먼저 찬다 뭐 이것도 아니고, 사우디가 빈살만이 먼저 바이든이랑 둘이 만나는 거 거부했다고.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내가 먼저 말 꺼내가지고 빈살만 만나러 가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먼저 패싱했다는 막 그런 후문도 있고. 아니 어떻게 한 명은 월드폴리스, 한 명은 산유국 대표, 이렇게 국제경제 양대 축을 잡고 있는 나라 지도자 둘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뭐가 또 서로 패싱이야. 거기다가 빈살만 왕세자가 제일 미국한테 빈정상한 게 사우디 왕실을 무슨 암살 조직 국제범죄단체처럼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이. 그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 배우라고 사우디 왕가가 그런 식으로 몰아붙인 게 제일 큰데, 지난주에 미국 정부가 워싱턴 그 사우디 대사관 바로 앞길을 카슈크지 웨이로 이름 붙이고 피살당한 그 언론인 카슈크지 추모 행사 열고 퍼레이드하고 이 짓거리 할 때부터 어째 조짐이 이상하다고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다 말했잖아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산 간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말에도 쉬지 않는 바이든의 헛발질.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무슨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급의 그 헛발질인데, 어쨌든 사우디 카드가 이번에 저렇게 다 구겨지기 전에 미국 자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책을 마련한다고 또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발 좀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시면 안 되나요? 바이든님? 하여튼 현재 마련 중인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플랜의 그 패키지를 보면은 당뇨 환자들의 핵심 의약품 인슐린 가격 상한선, 그러니까 가격 인하. 그 다음 청정에너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청정에너지는 투자해왔고 이제는 화석연료도 소외시키지 않고 같이 투자한다. 이렇게 구색 맞추기에 들어가는 거죠. 부자 또는 기업 혹은 둘 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이거는 이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는데, 다른 건 몰라도 부자 증세는 이거 월스트리트에는 악재 아닌가요? 그리고 인슐린 요거는 뭐 식음료 업종의 호재인가요? 아무튼 뭐 진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 게 진짜 바이든의 마인드 리딩, 그 의중 파악하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일단 미국이 월요일 날 금융시장 휴장입니다. 노예 해방의 날, 준 틴스 데이. 그 다음에 우리 당장 월요일 장중에 이제 그럼 미국 선물 지수는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무조건 중국 증시, 그리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 이 두 가지만으로 우리 증시 분위기가 좌우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참고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연준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적당한 기준금리가 얼마냐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최대 7%라고. 미국 기준금리가 7%. 그러면 올해 3.5% 만들고 내년에도 올해 같은 그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축지법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2년 연속으로 내달린다는 건데, 진짜로 폴 볼커가 살아 돌아오는 건가 이러면. 그 당시 맨날 살해 협박 받아가지고 출퇴근길에 권총을 손에 들고 다녔다는데, 그런 일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진짜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이론적으로 연준이 테일러 준칙을 고지고대로 갖다가 붙이면은 저 정도 진짜 7%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8.6%인데 기준금리 7%가 뭐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다가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 저 기사 쓴 요 기자가 연준 통으로 소문나가지고, 왜 이번 6월 FOMC에서 갑자기 0.75%포인트 금리 인상 얘기 나온 것도 저 사람이 최초로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당장 우리 월요일장 개장 부근의 환율을 보면은 1차적인 반응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또 이제 바이든이 중국 관세 완화건으로 시진핑 주석하고 이번 주 초에 통화할 예정이라고. 제일 큰 게 사실은 철강하고 알루미늄인데 이거를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내주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또 모르죠. 또 뭐 바이든식 협상 기술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럭비공처럼 튀어나갈지.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이어갑니다. 내일은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6월도 이제 하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연장이 결정됩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해제 예정이었지만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리 리오프닝이 오고 코로나가 막 그 엔데믹이 가도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키트 이런 기초 방역 위생용품은 우리가 한번 정해진 습관이 버리기 힘들다. 틈나는 대로 떨줍해서 V자 반등할 때 올팔하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쉽게 안 끝난다고 그거는. 자, 내일 한국과 이탈리아 간 과학기술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기도 이제 5G 통신 4차 산업혁명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이탈리아도. 그리고 내일은 국회에서 ESG 민관 정책 포럼이 열립니다. ESG 스코어가 좋은 기업들은 그나마 요즘 같은데 패시브 펀드에서 저가 매수 유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다 그놈의 분신술, 물적 분할, 중복 상장 이거 걷어치우기 전에는 ESG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열불 나가지고 지구 온난화에다가 더 불 붙이는데 무슨 환경입니까? 예?
내일 산업부는 원전 정비 현황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한빛 원전으로.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 정권의 어떤 뭐 안 좋은 거 분리수거하기 뭐 이런 거 차원에서 증시 테마는 요것도 이제 떨줍 올팔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알았을 때는 전 국민, 온 세계, 전 인류, 온 우주 은하계가 다 알았을 때이기 때문에. 자, 내일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나섭니다. 해양환경관리 및 관측에 대해서고요. 요거 이제 관련주가 있어요. 해양 오염 방지,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환경위성 요쪽. 내일 고용부는 오폐수 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작업 중 화재 폭발 사고 증가에 따른 경보 발령. 요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로봇 AI 관련주. 내일 농식품부는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종자산업 미래 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즘 씨앗 종자 비료 뜨겁죠. 하지만 떨주 몰파를 잊지 맙시다. 내일 환경부는 친환경 야영 방법 알려줍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요거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한창 이제 아웃도어, 휴가, 야영, 캠핑, 차박 이런 거 나올 텐데 그거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좋겠고, 내일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개최하십니다.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제고에 대한 주문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들어가고 앞에 나온 연준이 기준금리를 7%까지 올릴 것이라는 이런 예상은 국내 은행들도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높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대출 계속 지금 상환 유예시켜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어서 내일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왜 저를 여기 안 부르는 거죠? 분명 여기 또 대형 약팔이 채널들, 경제 채널들 갈 텐데, 고기 많이 먹으면 항암 성분 있는 된장도 야채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저도 이런 데 가야 뭔가 구성이 포트폴리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게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이라는 거. 노예 해방 기념일로. 이제 여기 국경일 된 지 2년 차밖에 안 되는 새내기 공휴일입니다. 아마 트럼프가 재선을 했으면 이 노예 해방 기념일이 공휴일이 될 수 없었겠죠. 그리고 내일 중국에서는 6월 대출 우대금리 LPR이 발표됩니다. 소폭 인하 전망인데, 지난주에 일본 중앙은행 BOJ가 서프라이즈로 원래 다 금리 인상 예상했는데 금리 동결 그냥 깡다구로 밀어붙였잖아요. 중국도 더 자신감 얻고 통화 완화 쪽으로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의 5월 스마트폰 출하량 나오는데, 삼성 GOS 파문이 좀 중국에서는 별탈 없이 잘 좀 넘어가길 바라고요. 내일 독일에서는 5월 생산자 물가지수. 독일도 지금 물가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영푸독 유로존 3대 경제 대국 중에 특히 유로존 최대 제조업 국가는 독일이기 때문에 여기 생산자 물가지수가 당장 7월 ECB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유로존의 4월 건설 생산 나오고, 내일 또 마침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요아힘 나겔 총재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유럽의회 증언도 있고요. 내일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 이제 신문에서는 한자로 미가 부총리, 재무장관 회담 이런 거 잡히는데, 미국에서는 제니 델런, 캐나다에서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이어서 내일부터 23일까지 유럽 암연구학회 EACR이 개최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나이백, 여기가 KRAS 타겟 종양치료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 한국무역협회 있죠. 코트라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참 지금 같은 때 무역, 교역, 통상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큽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식량, 기름을 걱정해야 될 이런 게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이거 무역협회 창립 기념, 이것도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데, 무역 잘하는 회사, 그리고 자원 좋은 나라에 나가 있는 거기 현지 지사들 많은 그런 기업들이 증시에서 주인공이 되겠죠. 내일 국립대구과학관은 2050 탄소 제로시티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뉴스창에 도배되기 좋은데, 이제 탄소 중립, 탄소 제로는 학생들한테도 가장 큰 어떤 철학적인, 사상적인
그런 교육의 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부터 탄소 제로 급식해가지고 베지테리안들 먹을 수 있는 식사로 배양육, 대체육 이런 게 이제 시작되면은 먹어보니까 괜찮네. 특히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나 가짜 고기로 만든 햄버거 먹었는데 괜찮더라. 그러면 가정에서도 먹게 되고 이것도 이제 큰 장이 설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업도 아무리 전망이 밝다고 해도 주식이 높을 때 들어가면 말짱 꽝이다. 미국의 비욘드 미트 보세요. 그 정말 대체육 시장의 슈퍼스타로 나와가지고 대체육 시장의 테슬라다 막 난리 났었는데 주가 마이너스 80%입니다. 지금 연간. 내일 월요일 증시 일정은 비플라이 소프트가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지금도 이제 코넥스에 상장돼 있어가지고 주가는 있어요. 그리고 내일 공정위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 발표합니다. 이런 거는 좀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